자, 그래서 원래는 텍스트를 합쳐놨다 그래서 콘텍스트인데 이제 뭐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콘텐츠란 말로 쓰는데 요즘에는 콘텐츠와 콘텍스트를 이렇게 서로 대입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출근 시간 오전 9시, 퇴근 시간 오후 6시. 김대리 이것 오늘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합쳐서 어떤 분이 지금 소리가 나는데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끄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콘텐츠인데 콘텍스트는 이거를 어떻게 좀 합쳐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합쳐놨다고 합시다. 이렇게 오전 10시에 김대리 이것 오늘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전 10시라는 콘텐츠와 김대리 일 시키는 거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졌죠. 그러면 1번하고 2번 오후 5시 50분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건 퇴근 시간에 가까운 거고 이거는 출근 시간에 가까운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번하고 2번 내용이 상당히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면 김대리가 1번 이야기를 들었을 때하고 2번 이야기를 들었을 때하고 김대리 기분이 어느 게 더 좋고 나쁠까요? 아마 2번이 좀 더 기분이 언짢아지겠죠. 근데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그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받는 느낌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콘텐츠는 같아도 콘텍스트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만약에 콘텐츠가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수능 2일 전, 수능 2일 후. 그래서 얘야 놀지 말고 공부 좀 하렴. 이런 말이 있는데 3번, 4번 수능 보기 전에 하고 수능 보고 나서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이게 이제 듣는 사람 기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같은 콘텐츠를 하더라도 그 콘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콘텍스트라는 것은 뭐 어떤 상황, 환경을 말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시간, 공간의 상황, 환경이에요. 미국 테드 행사는 매월 $6,000 참가비를 내고 수많은 사람이 현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무료로 각자 집에서 볼 수 있는데 왜 비싼 비용을 내고 찾아가는 것일까요? 강의 자체가 희소해서 거기까지 힘들게 가지 않은 평생 모토를 그런 강의라서 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컨텍스트 때문인데 현장에서 관심 분야의 사람들과 전문가를 만나고 상호작용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6,000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것은 연결시키고 통합하고 관계를 만드는 것. 이거를 이제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컨텐츠가 희소 가치가 있을 때는 컨텍스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고 관계를 만들어서 그 의미 전달을 잘할 거냐. 이게 상당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콘텐츠형. 언제 오니? 수요일 오전 9시 18분에 도착해요. 그럼 언제 가니? 금요일 날 가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그냥 어떤 그 하나씩만 따로따로 묻고 대답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콘텍스트형은 언제 다녀가니? 그러면 수요일 날 와서 금요일 날 갑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오고 가는 것이. 그래서 훨씬 뭐 간략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질문도 컨텐츠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게 콘텐츠형이라면 콘텍스트형은 매출 목표를 달성한 상품과 달성하지 못한 상품은 어떤 특징의 차이가 있는가? 상품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가? 콘텐츠형. 콘텍스트형은 그 상품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한 상품으로 매출이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서로 연결을 많이 시켜놨잖아요. 콘텍스트형은 뭐 재료와 매출을 연결을 시켰다든가 또 상품의 과거 매출 실적 얼마냐 이게 단순한 어떤 콘텐츠형 질문이라고 한다면 매출이 언제부터 어떤 시기 또는 뭐 목표 달성과 달성하지 못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더 관련 있는 것들을 많이 연결시켜서
질문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콘텍스트형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케팅도 콘텐츠형이 있고 콘텍스트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성능만 자랑을 한다든가 뭐 가격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건 콘텐츠형이죠. 콘텍스트형은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든가 또 고객의 이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고객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 같이 고객하고 나를 같이 통합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콘텍스트형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악의 경우도 음표가 콘텐츠라면은 멜로디는 콘텍스트고 멜로디가 콘텐츠라면은 그 화음은 콘텍스트가 되겠죠.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서로의 어떤 관련을 이렇게 맺어놓는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콘텐츠, 콘텍스트입니다. 근데 연결시키고 관계를 갖게 하고 통합시키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종 목표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전부 콘텍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그래서 뭐 어디 박창규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서 그 양반은 이 엄마 기계라는 거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엄마 기계가 4차 산업혁명에 진흥화된 어떤 그런 기계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것을 챙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기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더 지능을 더 높여놓은 그런 기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은 뭐 컨텍스트로 이제 컨텍스트를 수집하고 파악하고 뭐 여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밤바다 콘텐츠가 여수 전체를 살렸다. 뭐 여수가 관광객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뭐 밤 야경 또 뭐 포차 뭐 등등 그런 걸. 근데 나는 이걸 듣고 이건 콘텐츠가 아닌데 콘텍스트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단지 이것만 있다고 그래서 포차와 이 불빛만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가는 건 아니다.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또 밤이 아닌 낮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런 좋은 관광지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콘텍스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와 콘텍스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의 전문가는 바로 이런 콘텐츠를 콘텍스트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경영자, 학자, 음악가, 개발자 전부 다 이런 콘텐츠를 자기가 콘텐츠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콘텍스트까지 만들어 가야 그것이 전문가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뜻으로 한번 콘텍스트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TOC-FE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TOC-FE 콘텍스트가 뭐냐? TOC-FE는 사실 이런 문제나 이슈를 발굴하고 또 정리하고 확인해서 해결해가는 뭐 어떤 그런 도구, 그런 어떤 사고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 욕구, 목표, 소망, 장애, 무능력, 갈등, 의견들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이슈인데 사실 이런 문제나 이슈는 우리 모두가 만나는 거죠. 더 다른 말로 하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죠, 이것이. 문제 이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문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를 콘텍스트로 변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슈가 콘텐츠인데 이거를 콘텍스트로 변환을 시킨다는 것이 TOC-FE 콘텍스트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나 이슈를 콘텍스트로 바꾼다는 건 뭐냐? 문제의 근본을 정의하고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한다. 또 해결한다. 이게 이런 것에 대한 콘텍스트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
근본을 잘 정리해서 문제로 표현을 하고 또 그 문제를 본질적인 부분까지 해결을 해서 어떤 그 재발이 안 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콘텍스트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콘텍스트를 잘 만드는 사람을 어떤 전문가라고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전문가가 누굽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 해결 리더라고 말을 해봤어요. 그래서 TOCFE를 이런 관점에서 잘 사용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의 리더가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리더를 위한 TOCFE 콘텍스트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근본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슈들을 연결하고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인과관계를 활용해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이게 TOCFE 콘텍스트예요. 이걸 잘하면 문제 해결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문제 해결의 리더, 전문가 되려면은 이런 근본 문제를 잘 정의를 해야 되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콘텍스트 개념으로 접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데 문제와 문제 해결의 어떤 그런 큰 모습인데 문제는 컷에 해당이 되고 문제 해결은 주로 how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근본 문제를 정의한다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을 시키고 통합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콘텍스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목표 달성, 위기 대응, 갈등에서. 근데 근본 문제를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근본 문제를 정의를 잘하는 것이 이 콘텍스트라는 거죠. TOCFE 콘텍스트. 저는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 문제를 정의를 잘 하려면 질문 템플릿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 유형을 잘 정해가지고 그 문제 유형 다이어그램의 골격을 잘 구성하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저는 이게 우리 웨비나 2차 때 질문 템플릿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what과 how를 생각하는 건데 what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what의 why도 생각해보고 how의 why도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이죠. 근데 what에 대응하는 why, how에 대응하는 why를 생각해보는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질문 템플릿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질문 템플릿을 잘 쓰면은 다시 말해서 what과 how, why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은 그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그 문제를 정의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거 전부 이제 제가 뭐 했던 내용이고 교재도 있는 건데 목표 달성은 이런 목표나무를 쓰고 그 목표나무를 그리는데 먼저 장애를 찾아가지고 골격을 구성하는데 이 목표를 찾는 것이 허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장애를 찾는 것은 wh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을 못하는가? 그래서 장애를 찾는 것은 why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목표나무의 골격은 what과 why라는 질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보면은 그 목표나무의 골격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3차 웨비나 때 제가 목표나무 활용을 할 때 이 야심찬 목표와 장애를 동시에 보려 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골격을 작성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사실 이 골격을 작성한다는 게 그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목표나무의
골격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 달성의 문제를 정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기 대응의 문제도 이런 가지를 그리는데 가지의 골격을 찾아보는 거, 가지의 골격을 작성해 보는 거. 이것은 헛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되죠. 이거를 저는 문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문제 정의예요. 그래서 또 이 구름의 경우는 갈등 해소를 쓰는 건데 이 주장을 찾는 것, 서로 다른 주장을 찾는 것이 헛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래서 구름을 그리는데 이 구름에 이 5개의 칸을 메꾸는 것이 구름의 골격을 작성하는 거고, 그거를 하려면은 이 what과 why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이 골격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정의를 하는 거라는 거죠. 문제 정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콘텐츠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는 것, 즉 이것은 이런 다이어그램의 골격을 작성하는 것, 이게 콘텍스트가 되고 이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난번 2차 웨비나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정의입니다. 이런 질문 템플릿을 사용하면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이런 목표 달성의 문제로 문제를 정의할 수도 있고 갈등 해소의 문제로 정의를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지금 가지에 대한 골격이고 요거는 구름에 대한 골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what과 why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골격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정의죠. 또 이런 문제, 이거는 2차 웨비나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또 이런 문제, 그때 했던 자료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템플릿을 쓰면은 이런 골격 작성하기가 편리해지고, 골격을 작성을 잘 한다는 거는 이렇게 그 문제 정의를 잘 한다는 거죠. 문제 정의를 잘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 해결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는 만나는 문제를 이런 골격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 정의인데, 문제 정의가 바로 문제 정의하는 것이 바로 콘텍스트를 구성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튼 2차 웨비나 때 자료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콘텍스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근본 문제를 정의하는 거를 콘텍스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해결하는 것은 이 인과관계를 활용해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콘텍스트라는 것은 연결시키고 통합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콘텍스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과관계를 맺어가는 거, 생각해보는 거, 그것이 그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콘텍스트 구성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다. 인과관계를 활용한다는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제가 필요조건 사고, 충분조건 사고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조건 사고는 뭐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목표나 결과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뭐 하려면 어떤 그런 패턴의 사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충분조건 사고는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원인이 주어졌을 때 결과를 예상해 보는 그런 사고 패턴인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이란 말을 쓰는데 조건이란 말은 원인이나 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의 조건이 뭐냐? 그럼 뭐 돈이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그러면 행복의 조건들은 행복이라는 목표 또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행복의 조건이 사랑이다. 그러면은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라는 원인이 있다면은 행복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조건 사고, 충분조건 사고 했을 때 이 조건의 의미를 원인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은 필요 원인을 찾아보자. 이게 필요조건 사고예요. 충분한 원인, 원인이 충분한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충분조건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란 용어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조건 사고와 충분조건 사고는 그 두 가지가 조금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다른 거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활용을 하면은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필요조건 사고, 충분조건 사고를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필요조건 사고라는 것은 필요한 원인을, 조건은 원인입니다. 필요한 원인을 찾거나 확인하는 것이 필요조건 사고예요. 그러면 찾는 것하고 확인하는 것하고는 뭐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찾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 있을 때 이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확인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은 이 하나의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원인은 찾을 때에 이런 패턴으로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이 이것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굳이 찾지 않더라도 또는 굳이 이런 소리내서 읽지 않고 이런 것이 필요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여기다가 이게 하나의 필요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찾거나 확인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찾을 때에 이런 패턴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찾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를 가지고 정말 그것이 필요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 조건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찾는 것에만 너무 힘들어해서 하지 말고 찾을 때는 대충 찾아놓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찾거나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은 소리내어 읽어보라는 거지. 소리내어 읽어보라는 거지.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소리내어서 읽어봐야 이런 부분을 찾고 확인하는데 훈련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때는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물리적인 거 없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박자를 맞추고 그런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이 지휘봉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해가면서 눈으로 보이게 하면서 그 박자를 맞추고 따라오게 합니다. 그게 숙달이 되면은 지휘봉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맞춰서 이렇게 통일해 올 수 있지만은 이 지휘봉이 없으면은 사실 그거를 훈련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물리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리내 읽는 것은 물리적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은 훈련하는데 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 훈련시키던 때 또는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했을 때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것을 대단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안전훈련을 시킬 때 손가락으로 어떤 물체를 지적하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군대에서 그런 것 아마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KTX 열차를 탈 때 열차 승무원들이 내려가지고 안전 점검을 하고 승객이 내리는 것을 볼 때 꼭 객차를 향해서 손으로 짚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게 물리적인 하나의 훈련 과정이고 뭐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튼 소리내서 읽는 거는 물리적인 훈련의 방법이고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을 찾고 확인할 때는 이런 패턴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패턴으로 소리내서 읽어봤을 때에 내가 충분 조건을 찾고 하기하는 데 상당한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이용할 때 또 찾거나 확인할 때 소리내서 이 패턴으로 읽어가는 거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은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덧셈을 하는가 하면은 뺄셈도 하고 곱셈을 하는가 하면 나눗셈도 합니다. 사실 그 두 가지를 잘 써야 어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덧셈만 가지고는 뺄셈을 해야 될 부분에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곱셈만 가지고는 나눗셈을 해야 될 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덧셈과 뺄셈 중에서 덧셈이 편합니까? 뺄셈이 편합니까? 혹시 한 분만이라도 한번 그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덧셈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덧셈이 좀 편하십니까? 네. 예, 저도 그렇거든요. 예, 또 우리 이정수 부장님 그러면 곱셈하고 나눗셈 중에 어느 것이 더 편합니까? 곱셈이요. 예, 저도 곱셈이 좀 편해요. 네. 예,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좀 있어요. 그렇듯이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필요 조건을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하냐? 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디에서 더 편함을 느끼냐 그 말이에요. 혹시 한번 말해주실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을 때 어느 게 더 편하던가요? 혹시 느낌이 있으셨던 분들? 충분 조건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분 누구시죠? 이정숙입니다. 아, 우리 이정수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내가 다른 분이 까봐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충분 조건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충분 조건은 현재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보다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어떤 결과를 미리 짐작해 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 나가기가 조금 편리합니다. 근데 필요 조건은 목표 내지는 미래의 어떤 결과예요. 지금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약간의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써야 돼요. 덧셈, 뺄셈을 다 쓰고 곱셈, 나눗셈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충분조건 사고와 필요조건 사고, 충분조건 사고라는 것은 원인의 충분한 것, 충분한 원인을 찾아내는 거고, 필요조건 사고라는 것은 필요한 원인, 뭐 하나든 둘이든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구해가는 과정이 좀 더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닌데, 충분조건 로직으로, 충분조건 사고로 지금 팬케이크를 먹는 일을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충분조건 사고. 근데 지금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팬케이크를 먹으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되고 또 이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팬케이크를 먹는다. 이런 로직을 한번 여기서 세워보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계란이 있고 뭐 버터가 있고 뭐가 있으면은 반죽을 하고 반죽을 한 다음에 뭐 쿠킹 머신입니까? 뭐 있으면은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븐이 되겠죠. 구우면은 팬케이크 있고 팬케이크 있는데 아 여기에 접시도 있고 나이프도 있고 뭐 우유도 있고 잼도 있어서 내가 이거를 먹는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과정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충분조건 논리예요. 근데 필요조건 논리로 하면은 맨 먼저 맨 위에다가 뭘 갖다 놓겠습니까? 요걸 갖다 놓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으로 생각을 해놔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먹는데 이걸 먹으려면은 반죽을 오븐에다 넣고 구워야 되고 그러려면 오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뭘까요? 필요조건 논리로 이 계획을 세워가면은 여기에 우유나 잼이나 접시나 나이프 이거는 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거예요. 굳이 이거를 생각해서 이것까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충분조건 논리로 하면은 있는 거니까 아 있어 여기 있네 그래 이게 있어 그러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원인 행위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어떻게 보면 또 불필요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분조건 사고는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 결과를 예측해보고 하다 보니 있는 것 중에 굳이 불필요한 것까지 어떤 원인으로 취급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필요조건은 불필요한 원인은 배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있는 것 중에서. 근데요, 또 하나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예요. 미국 이민을 위해서 준비할 일들이 챙겨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이걸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뭐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더라 이 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충분조건 논리로 충분조건 사고로 이민 계획을 세웠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 항공권 구입.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논리를 세워갔더니 최종 항공권 구입이 나왔어요. 이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필요조건 사고로 이민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러려면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서 목표 달성에 직전에 필요한 일이 뭐냐를 생각해보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찾아보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파란색은 뭐냐? 충분조건 사고를 가지고는
발굴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발굴해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 사고만 쓰면은 불필요한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을 발굴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필요 조건 사고를 쓰면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시킬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이 누락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필요 조건 사고, 충분 조건 사고를 하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훈련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패턴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훈련 방법이에요. 소리내어 읽어보자. 이게 물리적인 도구를 쓰자는 거죠. 우리 목소리라는 물리적인 도구를 쓰자. 그랬을 때 훈련이 잘 되고 익숙해지고 편할 수 있다. 그래서 훈련이 되면은 익숙해지면은 굳이 소리내어 읽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서 그 논리를 스스로 찾거나 조건을 스스로 찾거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리내어 읽지 않더라도 패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뜻으로 제가 필요조건사고, 충분조건사고의 의미를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조건이라는 것은 원인하고 똑같은 거다.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필요한 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조건 사고라는 것은 그 필요한 원인을 찾거나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조건 사고는 원인을 충분히 열거하는 거다. 그렇게 하도록 그런 것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OCF의 그 로직 트리를 쓰는데, 그러니까 논리나무를 쓰는데 이 두 가지 사고를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충분조건 사고, 어쩔 때는 필요조건 사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서 what, how, why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해보면서 어쩔 때는 필요 조건, 어쩔 때는 충분 조건, 그걸 가지고 원인을 찾고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TOCF를 쓰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또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그동안 했던 거를 어떤 그 컨텍스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것도 뭐 가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컨텐츠를 컨텍스트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전문가의 시대라고 봤을 때 나도 이 시대 흐름에 전문가로 동참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이슈들 이런 것들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라고 보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을 나의 컨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이 컨텍스트를 잘 구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TOCFE가 이런 컨텍스트 만들기에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골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골격을. What, how, why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요 유형에 맞춰서 골격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골격, 목표나무 골격, 구름의 골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주 잘 정의가 돼요. 근본 문제가 정의가 됩니다. 이게 컨텍스트 만들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과관계로 연결해서 해결책을 찾는데 인과관계로 연결한다는 것은 필요조건 사고, 충분조건 사고 이거를 사용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것만 하면은 우리는 컨텍스트 만들기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어떤 TOC-FE의 가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좀 준비했던 거고,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 궁금한 거 질문하실 거 있는 분은 좀 미리 생각했다가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그 사례 연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한 1년 안 됐습니다.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기업에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을 쌓고 싶기 때문에 컨설팅 현장에서 1년 동안 무보수로 저를 돕고 싶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컨설팅 현장에 좀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선뜻 승낙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대답을 좀 미루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기에 회신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약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지를 쓰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가지를 써야지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언뜻 떠오른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써야 되겠다는 것은 조금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수락하려면은 나한테 그 제안한 그 지인이 TOC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양반이 그분이 TOC 지식이 있는지 아직 확인을 잘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심쩍고 그 다음에 기업 컨설팅 활동에 같이 가려면은 그냥 무보수로 가서 앉아있는 것도 조금은 이렇게 저로서는 부담이에요. 왜냐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아무 역할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게 기업으로서는 그다지 유쾌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려면 차라리 거기에서 응분의 보상을 받고 가는 것이 저로서는 더 마음이 편한 그런 건데 보상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팀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나 말고 여러 사람이 팀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업 고객이 그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선뜻 노라는 말도 못하지만은 예스란 말도 못하는 그런 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를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정적 가지죠. 이제 그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문법을 따라갔습니다. 긍정적 효과를 먼저 생각하고 일부를 맡길 수 있으면 나도 좀 편리하고 또 관계도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부정적인 결과들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추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될 수 있을지 또 잘못되면 관계가 악화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그려봤죠. 무보수 도우미의 제안을 내가 승낙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제안자, 그 다음에 고객, 이 3자의 관계가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내가 취할 액션인데 사실 요 밑에다가 또 조건을 좀 달아놨어요. 하나는 팀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업 고객이 있어야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안자에 대해서 내가 신뢰감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승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은 내가 승낙을 그냥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점검을 한 후에 승낙하겠다. 약간 이런 뜻도 조금 표현이 되어 있죠. 아무튼 이 가지를 그린 다음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회신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작성하기 전에는 이런 전제 조건, 이런 현재 상황을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가지를 작성하고 나니까 뭐 전제 조건은 비슷하고 그런데 약간의 표현이 좀 다르죠. 뭐 기업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안자에 대한 어떤 신뢰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더 됐고 그래서 제한 수락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방지해야 될 것인지 그 대책을 논의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죠. 그래서 1번 인사말, 2번 뭐 어떻게 지금 현재 내 상황, 3번 팀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 고객이 아직 없다. 나타나면 고려해 보겠다. 그게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점, 팀 컨설팅은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지를 그렸다. 이 가지를 보면서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이 그림을, 이 가지 그림을 첨부해서 그분한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이렇게. 내가 그린 그림에다가 이 노란색으로 해서 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냐? TOC를 배우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므로 철저히 TOC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전문성이 있는지 또 전문성의 방법을 내가 써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하면 내가 곤란하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뭐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요 답이 저를 100% 만족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서로 이 가지를 가지고 이게 교신을 하니까 굉장히 그 생각이 정리가 잘 되고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가지를 서로 같이 쓴다는 것, 공통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어떤 그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걸 통해서 좀 더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했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 이 가지를 그려가면서 그 생각을 더 폭넓게 또는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이분하고 팀 컨설팅을 안 했지만은 어떤 그 컨설팅 현장에 한 두세 번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분의 어떤 그 희망을 뭐 저한테 요청한 거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을 시켜줄 수 있었어요. 뭐 그게 지금 이 가지 활용의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 가지를 쓴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크게 얻은 거는 하나는 서로 간의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간편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 생각을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또 더 유연하게 그래서 그 어떤 뭐 좀 더 좋은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게 하나의 뭐 사례에 얻었던 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뭐 궁금하거나 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뭐 다른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해주시면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예, 일단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Q&A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든지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TOC 거의 저 FE를 지금 단지 저 배운 문법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오늘 또 교수님께서 컨텐츠와 콘테스트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더 보이고, 유용성이 훨씬 더 더 넓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콘텐츠다. 그걸 문제를 더 다듬고 근본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해결책까지 구해가는 것이 콘텍스트다. 그 개념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이어그램이고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 자체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통합하고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한번 뭐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교수님께서 이 자료 이렇게 주시면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예, 이 자료는 평상 하던 대로 우리 운영 스텝이 아마 배포를 하실 겁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관점에서 콘텐츠, 콘텍스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골격을 만드는 거하고 필요조건사하고 충분조건사하고 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이거를 조금 기회를 많이 갖는 거 그게 문제 해결 리더 제가 문제 해결 리더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그런 어떤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뭐 너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안 하려고 조금 뭐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만은 혹시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합시다 뭐 그런 의견이 있어도 좋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또 한번 거기에 맞춰볼 수 있고 그럽니다. 저기 마 팀장님 지금 계시죠? 마연결 팀장님 마이크 켤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박연대 씨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 3기죠?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박연대 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3기시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상기인지. 여보세요? 3기입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3기였어요. 네. 저기 저 오랜만에 비디오도 한번 켜고 얼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쎄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옛날 기억 떠올리면서 한번. 예, 박연대 예,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 좋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예. 서인선님도 오셨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네. 교수님, 저 마지막 예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마지막 예시가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부정적까지인데, 아무튼 안 쓴 것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뭔가 난감할 때 한 번씩 그려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운영 스텝 두 분 나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 권영아님하고 엘리카. 마이크가 안 된다는 것 같은데요. 예, 야, 테스트. 예. 엘리카님이 대신 말씀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예시를 들으면 재미는 있는데 좀 제 거에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예, 예, 예.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문제를 네. 예시에 있는 문제로만 국한을 하지 말고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네. 이제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좀 기대를 하면서 조금 잘 자란 문제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거죠. 큰 문제를 가지고 또 좋은데 그러려면 좀 너무 힘드니까 우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속단하기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제만 갖고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탕이 돼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준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웨비나에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큰 부담 안 갖고 쉽게 이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지금 이 웨비나를 계속 이렇게 끌어오고 있어요. 너무 큰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이론적인 거, 이런 걸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은 그나마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러잖아요. 골격 만들기 하고 요거 한번 해보면은 문제 해결 리더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이거 희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부담을 덜 드리려고 좀 여수 밤바다 콘텐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김태환 코치님 요즘에 지금 뭡니까? 직구사 100회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 그제 보니까 10개까지 나가셨더라고. 한 말씀 하시죠. 저 해보고 있는데 네. 아직 익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 익숙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자동적으로 좀 아까 문장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책 보지 않고 이 정도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미 익숙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책 보고 싶을 때는 보고 또 그냥 쓱싹쓱싹 이렇게 할 때는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기 100회까지 꾸준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공식적으로는 그 웨비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12월 또 마지막 수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 12월까지 하면은 이제 1월부터는 웨비나가 없습니다. 그 5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같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